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실공언니입니다. 저는 2023년도 관리의 힘으로 살아갈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열정의 힘으로 살아갈 최열정입니다. 네. 자, 2023년도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유, 새해 정말. 계획 계속 잘 지키고 계세요? 새해 계획이 네.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애기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네. 제 계획은 물 건너가고 네. 제가 이제 2학년을 끝낸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공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뭐 애들이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지금 혼란의 시기를 네. 방학에 열중하고 있다. 그죠? 언니는 새해 결심 어떻게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저는 저 이제 결심이 그거였잖아요. 쓸공님들께 감동을 주는 방송, 맞아. 0.01이라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송.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 막 준비해 왔잖아. 난 준비를 못했어. 저희 쓸공님들도 자신만의 계획 잘 지켜 나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열정 씨가 2023년 경제 트렌드 알아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전문가들의 시선, 맞아. 그 시선으로 이제 국내의 전망을 알아봤다면, 그죠? 이제는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를 한번 오. 예측해보자. 해외 전문가들이 더 유명한 분들이겠죠? 약간 사대주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 맞아. 그럴 수도 있네. 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는 해외 분들을 인정을 하는 게, 어쨌든 이런 경제나 금융 분야가 서양에서 먼저 만들어진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제 500년 이상 한 것을 우리는 이제 얼마 역사가 조금 짧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룰이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이 약간은 더 인사이트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럼요. 그죠?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는 알아듣는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글로벌 경제 같이 알아봐요. 네. 자, 이 기사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게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그 감동을 주는 기사여가지고. 감동까지? 네, 감동을 주는 기사였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 2022년 12월자 커버 스토리인데, 제가 거기 어떻게 나왔냐면, 2023년부터 투자의 룰이 바뀌니까 그 새로운 투자의 룰에 적응해라. 라는 기사였거든요. 너무 좀 약간 관심이, 제목만 봐도. 그쵸? 관심이 확 가는데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한 5회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행간의 의미를 막 곱씹으면서 읽었어요. 모든 걸 내가 다 흡수하겠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소화시킨 내용을 쉽게 우리 쓸공님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완전 흡수할게요. 네. 진짜 가시 다 발라내고 껍질 다 깠어요. 너무 쉽게. 네, 너무너무 쉽게. 그래서 이제 오늘 쓸공님들의 이 시간 정말 보람된 시간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계속되던 저금리 시대. 맞아. 10년이 넘게 지속됐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저금리가 오래되니까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 다시는 이 고금리가 안 온다. 맞아. 이제는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 맞아. 아유, 웬걸. 고금리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매번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진짜 끝이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고금리 시대 되면 그럴 거야. 다시는 저금리 안 올 거야. 정말 돌고 돈다는 거. 그쵸. 이 주기가 길어질 수는 있어도 돌아온다는 거를 저는 이제 이 약간 부록의 나이에 깨달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돌고 도는구나라는 걸 느꼈죠. 경제 사이클 그래도 우리 몇 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굉장히 믿었거든요. 네. 이건 뭐 어떻게 과거랑 똑같아. 모든 상황이 변하는데. 네. 라는 걸 되게 믿었는데 정말 돌고 돌더라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저금리 시대의 끝, 즉 돈을 융통하기 쉬웠던 시대가 끝이 났죠. 네. 일단락. 다시 오긴 오겠지만. 지금은 끝이 났어. 네, 지금은 끝이 났어.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고금리 시대의 서막이 이제 2022년 말에 올랐죠. 네, 이제 서막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적용하던 투자의 룰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 이 새로운 룰을 이제 물론 경제 고수분들은 다 알고 있는 룰인데, 예, 맞아.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고금리 시대가 처음이신 이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진짜 처음이죠. 그때까지. 80년대. 그때였고 그 이후로는 계속 저금리였잖아요. 예, 그죠. 고금리 시대의 룰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치. 자, 2023년의 새로운 룰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 저금리 시대를 복습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거를 일단 복습을 해보고 이제 네. 미래를 대비하자. 네, 저금리는 이러이러했는데 고금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저금리 시대를 한번 복기를 해봐요. 복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복습의 시간. 예, 오늘은. 자, 2022년 경제 상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네. 자, 일단 주식. 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쵸.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 아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신 지수인데, 요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그죠. ETF로. 예, 그죠. 혹시나 S&P 500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 가지 그 주식 지수들이 있어요. 근데 S&P 500이 가장 오래된 편이고, 더 오래된 것도 있지만, 오래되고 좀 뭔가 대표성이 있다. 시장을 대표한다라는 지수인데, 그 스탠다드 푸어사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수인데, 거기서 미국 그 주식 시장에 올라가 있는 회사 500개,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500개를 선정해서 그 주식들의 가격을 평균을 낸 거예요. 예, 공식이 매우 복잡해서 예, 공식까지 알 필요는 없어. 예,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알면 되죠. 네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에 올라 있는 500개의 대표적인 주식이 가격이 이 정도구나를 알 수 있는 게 그쵸. S&P 500 지수죠. 네. 자, 그 S&P 500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 25%가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4분의 1. 날라갔네. 날라갔어. 네. 근데 제 미국 주식 35% 떨어졌거든요. 아유, 저분 나으신데. 네. 저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네. 사실 뭐 금액적으로 굉장히 작은데 네. 45%. 혹시 성장주나 나스닥에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전 무조건 성장해야 되거든요. 저는 반은 전통, 반은 나스닥. 그러니까 좀 덜 떨어졌어요. 네, 덜 떨어졌는데 나스닥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반도체 샀거든요. 그랬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가 25% 하락하면서 10조 달러의 돈, 즉 한화로 1조가 아니에요. 1경 3천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들의 피땀 눈물이잖아요. 나 이 1경 3조 원 중에 내 돈이랑 우리 열정씨 돈도 우주먼지만큼이긴 하지만 진짜 우주먼지. 근데 들어있잖아. 슬퍼요. 날아갔어.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실현을 안 했잖아. 맞아요. 미래가 있다는 아직 거. 처분 안 했으니까. 그죠? 네. 네, 조금 슬퍼지려고 하는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되죠. 주식 시장에 들어올 그릇이 아닌 거야. 맞아.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려니. 그럴 멘탈 관리. 그런 이제 이런 큰 마음을 가져야 주식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죠. 자, 주식 시장 2022년 결론 25% 떨어졌다. 평균 25%. 심지어 잘 나가는 애들이지. S&P 500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결과로 보면 그냥 S&P 500에 투자했으면 더 나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평균은 가는 거죠. 평균은 가는데 괜히 잘났다고. 괜히 성장주에 막 이 회사는 정말 가치가 있어 이러면서 내가 선정했더니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슬픕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쯤에서 채권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채권이 근데 의외로 이게 주식보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쵸. 어렵더라고요. 채권이 일단은 투자 금액 단위가 크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투자 기간도 좀 긴 편이고 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요 채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주식하고 좀 대비를 해보자면, 주식은 그냥 내가 투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주식을 1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럼 나중에 뭐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8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죠. 팔 때. 맞아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돼요. 그야말로 투자예요. 그냥 믿고 한번 돈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채권은 반대예요. 받을 돈이 고정돼 있죠. 맞아요. 예. 받을 돈이 고정되어 있는 채권인데 우리 채권자 할 때 그 채권하고 한문이 같아요. 내가 받을 돈이에요. 맞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사가 됐던 정부가 됐건. 자, 내가 미국 국채를 샀다.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회사채를 샀다. 내가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쵸. 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쓸공건설이란 건설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쓸공건설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회사채 액면금액 1000만 원짜리라는 걸 발행을 해요. 1000만 원. 네, 그럼 10년 뒤에 1000만 원 주겠다는 증서죠. 네. 자, 그거를 이제 채권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그거를 100만 원 그대로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뒤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할인이 되는데,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900만 원 정도로 깡이죠. 어떻게 보면. 900만 원 정도로 이제 뭐 시세가 형성된다고 쳐요. 그때 이자율에 따라서. 그게 금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때 금리가 중요한 거겠죠. 채권 가격에는. 그때 금리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900만 원에 할인이 돼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900만 원짜리를 나 쓸공건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나중에 1000만 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난 900만 원 빌려줄 거야 하면서 그 쓸공 회사채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기다렸다가 1000만 원 받아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유통이 되죠. 예, 유통이 되죠. 주식처럼. 네, 맞아요. 그죠. 요런 게 채권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나라가 되면 국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지방채. 예, 뭐 아니면 어떤 무슨 도로공사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게 채권이다라는 거 아시면 간단하게 아신 거예요. 근데 언니가 여기서 주식과 채권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을 볼 때 성장과 물가를 지표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성장이 높아지면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성장이 또 낮아지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 네, 맞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성장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성장이 높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 정책을 피겠죠. 이제 중앙정부의 그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 채권값은 당연히 그 할인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채권값은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니 채권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 인기가 없어지는 그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어떤 플로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성장의 시대는 그 반대로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저성장의 고물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
굉장히 이단화적인 성격의 그쵸. 어떤 경제 상황이라고 보는 맞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예외적인. 예외적인 그러니까 네. 비일반적인 상황에 어떤 지금은 놓여 있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언니 말한 대로 주식과 채권은 약간 방향성이 달라서 네. 주식이 인기 없을 때는 채권 투자가 좀 맞고 네. 채권이 인기가 없을 때는 주식이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그쵸. 다르죠. 예. 2022년 상황이, 그러니까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채권 시장이. 자,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이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을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는 채권 가격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그랬냐? 자, 작년에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경기가 더 나빠질 거란 예상을 했다는 거죠. 경기 둔화, 경기가 예, 둔화되고 성장하지 않을 거라는 거. 네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으로 아까 이제 우리 열정 씨도 얘기해 줬지만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는 건데 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내가 지금 채권을 사두면 얼마 뒤에 내 채권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2%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어요. 네. 그런데 3개월 뒤에 보니까 5% 주는 채권이 나와버린 거야. 그치. 그럼 난 가만히 앉아있다 3% 손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물가가 너무 심한 상황이니까 네.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네. 파월이 미연준 의장 파월. 파월이 네. 계속 나와서 지금 나 금리 올릴 거야.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올려. 막 이러니까 네. 지금 채권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채권 값은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앞으로 계속 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채권 가격마저도 믿었던 비교적 그래. 안정적인 채권마저도 이렇게 떨어졌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 국채 얼마나 안정자산이라고, 맞아요. 그죠? 안전자산이라고 유명한 거잖아요. 빈살만 왕자도 많이 사놓을 정도로, 그죠? 그 최강의 미국 국채마저도 1937년 이래로 최저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네. 부동산 시장 2022년에 어땠냐. 우리 이제 국내 사정은 열정 씨가 말씀해 주셨고, 자, 세계의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유동성이 많아져서 거품처럼 막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 그쵸.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네. 어쨌든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 부동산 살 여력이 있나요? 없죠, 당연히. 게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모기지 이율은 변동 이율이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예, 그게 많으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모기지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팔고 싶은 거죠. 그러면 결국 팔 사람이 많아지고 살 사람은 없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게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새로 뭐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들도 없잖아요. 부동산 프로젝트들도요. 그것도 그죠? 지금 안 좋은 예. 상황이죠. 금리가 높으니까 예. 뭐 돈을 많이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부동산 네. 어떤 그런 네. 것들은. 그래서 돈이 많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정도나 큰 부동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거긴 가능한가요? 거기는 이제 달러가 많고 아, 유가가 그치. 올라서 더 지금 풍족한 예, 상태라고 예, 하셨죠. 이제 이자랑 상관이 없는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안 빌려도 돼. 그냥 예, 있는 돈으로 할게 이러는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 떨어졌다, 채권 떨어졌다, 부동산 떨어졌다. 다 다 떨어졌네. 떨어졌네. 자, 그러면은 이 주식, 채권, 부동산 3대장 이외에 네. 나머지 대안 투자들은 어땠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자, 코인도 폭락했죠. 코인은 거의 최대 폭락 아니에요? 그쵸. 이 모든 자산들 중에? 그쵸. 2022년 초반부터 파산한 코인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테라 루나 사태 우리 다뤘던 부터 시작해서 그쵸. 맞아요. 그때 그게 신호탄이었던 거야.
아, 우리가 그 얘기 할 때 이제 자산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맞아. 신호탄이었던 거네. 주식보다 더 빨리 온 거였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번에 배웠다니까요. 그때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갈 신호였던 거야. 그걸 몰랐네. 전 세계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탄이었는데 그러네. 왜냐면 진짜 안 보이는 큰 손들 있죠. 진짜 큰 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활동하는 큰 손들이 다 지금 코인에 돈을 투자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뺐다는 거는 그치. 이제 차례차례 도미노 올 거였다는 거야. 가장 변동성이 큰 코인부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빼고 부동산 빼고 그치. 이런 식으로 현금을 회수하는 중이었구나. 그치. 큰 손들이. 약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죠. 그 사인을 우리 몰랐던 몰랐지. 거야. 그냥 뭐 테라 누나 몰락했습니다 정도였지. 그 이면의 어떤 행간을 못 읽은 거예요. 나는 코인 안 하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나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인생 경험을 또 했다니까. 그쵸. 약간 반짝하는 그게 있었어요. 지금 그쵸. 방금. 이게 애기들 학원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이제 어떤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갑자기 학원을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애가 와가지고 엄마 누구누구 학원 안 다닌대 이래. 그럼 뭐 그때 이제 물어봐야 돼. 왜? 그럼 이사 간대. 그럼 그래 뭐 이사 가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지역이 옮겨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애기가 몰라 이러면 그때부터 조사해야 돼. 왜냐면 더 좋은 학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 학원에 문제가 있다는 있어. 뜻이야. 지금 우리 영어 학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엄마 친구 누가 자꾸 옮겨 이러면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야 돼. 조사해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서도 이 적용되는 룰을 우리는 크게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투자랑은 연결시킬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돈의 세계에서 그치? 쩐의 전쟁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빠져나갔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거야. 그죠. 그러네. 나 지금 진짜 깊은 깨달음을 받고 있어. 지금 약간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가 분명 그 테라 루나 사태를 다뤘거든요. 네. 초반에. 네.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상반기예요. 상반기에. 네. 그쵸. 상반기도 완전 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진짜 우리가 몰랐구나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그때 주식을 빨리 뺐어야 되는 거야. 그때 막 들어갔잖아, 근데 나는. 심지어. 엄마 누구 죄송해요. 전교 1등 학원 빠졌었는데 그 학원 들어갔어. 들어간 거야. 너 웬일이야.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자, 그러면 그래 비트코인이야. 뭐 그래 뭐 먼 나라 얘기다 치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지막 보루 금은 어땠을까요? 금도 많이 빠졌나? 완전 안전자산이라고 누구든지 믿고. 금은 약간 현금과 동일한 자산 아니에요? 심지어 현금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놓기도 하는 자산. 그죠? 그런데 금도 3% 하락했어요. 금도 어쩔 수 없고. 작년에. 금마저. 그렇지. 믿었던 금마저. 믿었던 금마저.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자산이 폭락을 했는데 금은 조금 시들해졌고 자,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있습니다. 저번에 열정 씨도 얘기했지만 원자재. 자, 원자재는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석유, 밀, 금속같이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꾸준히 사용하는 그죠? 그런 자재들. 기초 자재들. 이게 유일하게 올랐죠. 전쟁 때문에. 자, 근데 평범한 사람들 중에 원자재에 투자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거의 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지. 맞아요. 그 원자재는 거의 간접 투자인데 간접 투자는 또 수익률도 많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원자재로 재미 봤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재테크에 능해서 분산 투자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정도만 원자재 투자했겠죠. 맞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쓸공통에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좀 뼈 아프게 알아가고 있지만 근데 정말 우리도
작년에 초반에 비해서 네.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맞아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 맞아요. 아직 부족할 길이 멀었지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그래서 우리 쓸공님들도 아마 우리만큼 우리 이상으로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맞아요. 정말 잘 따라오셨으면. 자, 이렇게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니 전 세계인들은 큰 충격을 먹었죠. 맞아요. 예,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저금리가 계속 유지돼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격들은 엄청 오르고. 예, 그래서 작년에 이 고금리 상황이 진짜 너무 급작스럽고. 맞아. 그죠? 갑자기 이젠 진짜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시점이 딱 온 거야. 아유, 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나도 진짜인가? 또 올라오겠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너무 그쵸? 이제는 확정적이죠. 확정적이죠. 자, 그러면 작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자,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네. 지난 10년의 저금리 시대를 한번 훑어봅시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네.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오고 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마치 뭐 영화 포레스트 검프나 국제시장처럼 이 10년의 세월들 속에 내가 뭘 했었나. 이 기사와 매치시키면서 이 타임라인을 정말 되게 아니 우리가 재테크는 잘 못했을지 몰라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자, 그래서 2008년부터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죠. 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이 시작되죠. 딱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한 그 시기가. 시작할 때. 그때 2008년 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일하던 건물에 리만 브라더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양복 입은 백인 아저씨들 싹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그게 역사의 신호탄이었다는 거. 저금리 시대의 신호탄이었다는 거. 이상하네. 엘리베이터에서 영어가 안 들리네. 이게 다 한국 사람으로 바뀌고. 그때 저금리의 신호탄이었던 거지. 자, 그때부터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파산할까봐 미국 그 연준에서 돈을 팍팍팍 찍어내죠. 맞아요. 예. 그 금융기관들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서민들은 이 자동차에서 사는 사람들로 이제 미국 서민들이 좀 전락했잖아요. 그래, 그 어떤 한 지역에는 아예 차들을 쭉 세워놓고 거기서 아예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받은 영화 노마드란 영화 아시죠? 몰라요. 그 차에서 사는 미국의 이제 그 경제적 취약층을 다룬 영화인데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에서 살 수밖에 없고 화장실도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로 그 미국의 취약층들이 전락했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살리려고 돈을 팍팍팍 찍어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경제적. 어떻게 보면 이 위기는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욕심 이런 것 그죠. 때문에 만들어진 위기였는데. 월가의 욕심.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되게 취약층에서 피해를 본 거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2008년에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죠. 돈을 팍팍팍팍팍 찍어낸다는 거 어려운 말로 하면 양적 완화. 그죠? 그걸 하고 이자율도 거의 제로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저도 참 그랬어요. 통장에 돈 넣어놓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통장에 돈 넣어놓기는 싫은데 어디다가 넣어놔야 될지는 모르겠는 그쵸. 그런 상태였어.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세일즈 할 때 보험회사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액보험. 제로금리잖아요. 여기 넣어두시면 뭐 몇 프로 보장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했죠. 맞아. 예. 그때 다 변액보험 하나씩 다 가입했을걸요? 그쵸. 맞아요. 그때 저도 막 3개나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게 효자예요. 아,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안 모았으면 어쩔 뻔. 맞아. 다 썼을 텐데. 그죠? 자, 그러니까 저금리니까 돈을 빌리기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뭐든 쉽게 사게 되죠. 맞아. 그때 얼마나 명품 유행이었습니까? 뭐 지금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땐 더 유행이었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명품백을 꼭 가져야 되는? 그쵸. 심지어 명품백도 주기마다 갈아줘야 돼. 안 그러면 좀 뒤처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죠, 저금리 시대.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명품백이 됐든 자동차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막 그냥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차라리 명품백 자동차보다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을 샀으면 좋았겠네요. 그죠.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내 그릇이 그건데. 나는 명품백을 샀지만. 자, 그래서 살 사람이 많으니까, 자, 살 사람 많으면 수요가 많아진다. 그죠? 경제학 기본 그럼요. 원리. 살 사람 많아지면 가격 수요 올라가죠. 공급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는 또 FOMO, 그 fear of missing out. 그죠? 내가 남한테 뒤떨어질까봐. 맞아. 네, 그때 막 두려워서 막, 아, 저 사람, 명품 사면 나도 명품 사고, 차 사면 나도 바꾸고. 맞아. 네. 여행. 해외여행 가면 꼭 나만 안 가고 있으면 뭔가 내가 뒤떨어진 사람 맞아. 같고 이런 게 있었어요. 프사에 뒷모습 여행, 왜 바닷가 뒷모습 안 올려놓으면 나만 막 뒤떨어진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시대였죠. 자, 이런 심리들이 막 계속되면서, 사실, 이 역사적으로도 왜 튤립 피버라고 왜 네덜란드에서 막, 그죠? 튤립 봉오리 하나에 막 1억씩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떠오르는 시대야. 그죠? 그러네. 네, 하여튼 그랬는데. 자, 이렇게 자산 가격들이 신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2021년 정점을 찍죠. 나는 왜 몰랐던가? 이때부터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남들 다 하고 다 끝나고 이제 짐 싸서 나오는데. 그러게. 그죠. 아유, 그때부터 속상하다. 이제. 아유. 이제 다음 기회에 잘하면 돼요. 저는 다음 장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금 절차 탕막. 그죠. 그쵸. 그래서 2021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조금씩 내려요. 맞아.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다 오르겠지. 이제까지 오르기만 했는데,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금리 시대를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맞아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그냥 쿵 하고 떨어지죠. 맞아요. 내 심장도 같이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모두 그러실 거예요. 주식 하신 분들 지금 자숙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가 유행했던 게 사실 네. 21년 그쵸.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시기 시작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 그 사람들 다 지금 자숙 기간이죠. 자숙 기간이야.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어. 음. 몰래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변에 몰래 한 사람들은 지금 부인한테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어요. 자숙 기간이자 공부하는 기간으로 꼭 그죠? 삼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속상해만 하지 말고 지금 복귀하면서 맞아요. 내가, 다음 장을 준비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던가.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해야 돼. 맞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런 게 잘못됐었지. 맞아요. 라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제3자 보듯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2008년 그 신호탄을 다음번에는 네. 캐치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저금리 시대의 주식이 어땠나? 자, 2009년이 최저점이었대요. 네. 2009년부터 21년까지 최고점까지 주가가 7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2009년 막 새벽 2시까지 야근할 때 그때잖아요. 막 2, 3시에 야근하고 맞아. 주말에도 나오고. 핏기 없이 살 그쵸? 자, 그때 2천만 원을 ETF 같이 그 주가만 따르면 되는 주식들 패시브 투자. 거의 2천만 원을 패시브 투자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2021년에 팔았으면 2천만 원이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내가 모은 돈보다 많아. 네, 일하면서 모은 돈보다. 그 고생하고. 맞아요. 그 고생하고 내 청춘 다 바치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말에 이제 주말 근무를 하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샀죠. 그죠. 보상. 이 보상. 나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 그럴 필요가 없었지. 2천만 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놀고 있었으면. 자,
자, 그래서 뭐 하지만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솔직히 집에 타임머신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21년이 최정점이란 거 누가 알아? 모르죠. 전문가들은 알았으려나? 전문가들은 알았겠죠. 뭐.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몰랐겠지. 월가의 전문가. 그렇지. 내 생각에는 이 그냥 뭐 이 국내나 각국의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탑 같다 안 돼. 글로벌 탑이어야 이거 알 수 있어. 맞아요. 많은 유튜버들도 사실 그 예상이 틀리는 사람 많아요. 예측이 틀려가지고 지금 약간 자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장담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경제는 그렇죠. 맞아. 그랬기 때문에 많이 슬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죠? 네. 자, 12년의 시간. 그죠? 12년의 시간 동안 그런 광풍이 일어났던 거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또 생각해보면은 애기 한 명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는 시간이죠. 12년이면. 그죠? 그 시간을 뚝심 있게 이제 버텨냈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건강만으로. 건강도 있고 우리도 그 가만히 있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값진 경험들을 엄청 했잖아요. 그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경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공부도 하고 산전수전 걷고 그죠. 인생 공부하고 그죠. 직장 생활 별거 없다는 걸 다 알고. 그죠. 자, 어쨌든 팩트는 10년 저금리 시대에 주식 가격이 7배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이 팩트. 주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7배 올랐다 떨어졌다 10년 동안 7배 올랐다가 작년에 25% 떨어졌다. 네. 자, 그 다음에 10년 저금리 시대 투자계의 특징. 자, 특징이 뭐였냐면 사적 금융시장이 많이 성장해서 4배가 성장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들으시는 쓸공님들 중에 사적 금융시장이 뭐냐? 그렇죠. 사적 금융시장이 뭐죠? 그죠? 자, 그러면 사적이 있으면 공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적 금융시장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법도대로 하는 그런 시장 있죠. 그쵸. 네, 공개적으로 열려있는 시장. 자, 사적 시장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자기가 직접 사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사모펀드, 그 다음에 스타트업 투자 열풍을 들 수가 있죠. 비상장 주식들? 네. 자, 그러면 또 사모펀드 뭐예요?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사모펀드는 뭐죠? 사모님이 하는 펀드인가요? 그치. 사모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하네. 하네요. 자, 이게 뭐냐. 사자가 private, 즉 개인을 뜻하는 건데 주식시장에서 공모 들어보셨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자, 그쵸. A라는 회사 이제 여기 올릴 거예요. 같이 투자해볼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그쵸.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자, 사모는 사적으로 A라는 사람이 이게 앞으로 이 AI가 뜰 것 같아요. 저 AI 투자해볼 거예요. 같이 이제 모여서 해보실 분, 자, 여기 모이세요. 붙으세요. 이게 사모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개인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모펀드. 예,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 근데 이게 사모펀드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액이 좀 크죠. 개인 한 개인당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단위가 좀 커요. 사모펀드가 여기 모이세요 할 땐 옛날에는 아름아름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 앱으로 광고할 수가 있고 앱으로 모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금액도 작아지겠다. 작아지고 클라우드 펀딩.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그게 엄청 유행을 한 거예요. 사모펀드. 이제 앱이 발달하면서. 그러네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2010년대 초중반인가? 그때 왜 우리 옛 동료 김모 회계사가 카톡으로 나 자기 아는 선배가 부동산 빌라 지어가지고 수익 나눠주는 그런 거 앱을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앱으로 모집을 하는 난 거예요. 없었는데. 있었어요. 아마 바빠서 안 봤을 거예요. 단톡방이었어. 난 기억이 없네. 그래서 막 그거 보고 이 사람 사기치면 어떡해 나는 속으로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그 정도로 우리 그 밀접하게 사모펀드가 성행을 했던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때 회사 다니시느라 뭐 바빴지. 난 사모펀드가 되게 먼 이렇게 부자들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사모펀드가 대중화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금리 시대.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니겠지. 그치. 돈줄이 말랐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률도 꽤 좋았어요. 예. 2010년대 그치. 중반까지는. 그죠? 뭐든 사면 이제 오르는 시기였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사모펀드 시장이 10조 달러까지 성장했었다고 하네요. 미국 기준.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 이제 사적 시장에서 한 부분은 사모펀드, 또 한 부분은 스타트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스타트업도 이게 엄청 붐이었죠. 네, 완전 붐이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죠? 모험적인 자본가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사실 확실하진 않은데 그쵸. 이게 한번 터지면 대박인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 모험적으로 초기에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했죠. 맞아.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제 돈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니까 딴 데 넣어놔봤자 돈을 크게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데 초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거지. 위험하지만 보수익을 가질 수도 있는 그쵸. 그런 데다가 돈을 넣은 거죠. 네, 넣었었죠. 그때 이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저희 쓸공 중에 하나인데 저도 쓸데없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 이거 이제 스타트업 한번 해보겠다고 그 가상현실 VR 그걸로 뭘 해보겠다고 저 VR 코딩 배웠잖아요. 나도 플랫폼 스타트업 한번 해보겠다고 막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막 썼던 기억이 있어. 그때 왜 경단녀들한테 막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들도 꽤 많았거든요. 맞아요. 풍부한 유동성. 나라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노려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막 작성했던 기억이 나요. 그쵸. 이게 다 우리까지 했는데. 우리까지 했는데 진짜. 맞아. 얼마나 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이야. 그러네. 하다가 이게 VR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VC가 돼보자 이러면서 진짜? 네, 그 엔젤 투자라고 해서 그 굉장히 초기 단계에 소규모로 그 투자해주는 사람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해요. 맞아요. 엔젤 투자자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셨잖아. 네, 하기도 했죠. 근데 강의도 막 듣고 그게 이제 엔젤 투자자 협회도 막 2000년대 10년대 중반에 막 만들어지고 그래요. 나도 그 인상 깊게 본 그게 이재훈인가? 네. 그 배우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컬리 엔젤 투자자 해가지고 대박 났다고 그런 기사 봤던 것 같아. 그렇구나.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 이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성장만 하다가 성장하다가 갑자기 22년 방향이 확 바뀐 거야. 물가 잡아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되니까 이게 급브레이크가 들어오니까. 와, 진짜 이게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연준도 그 전에 이런 언지를 하나도 안 줬거든, 사실. 이렇게까지 고금리를 하겠다라는 언지 없이 그냥 우리 잘하고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방향성을 틀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021년에 조금씩 뭔가 기미가 보였는데 살짝 사람들이 무시했지. 그러다 2022년에 정말 행동으로 팍팍팍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그죠? 놀랐어. 아유, 이 이자율 올라가는 속도가 우리 그 말한 1980년대 볼커 시대 있죠. 방송에도 했었지만 비슷하죠. 그때 이래로 이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가파른. 예, 그러니까 그때랑 비슷한 거죠. 1980년대랑. 자,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대이시거나 그보다 이제 어리신 분들은 우리보다 어린 사람. 예, 이런 경제 상황이 처음이잖아요. 태어나서.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수해온 투자 방식 바꿔야 되는 거예요. 2023년부터 새로운 룰을 적용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 네. 너무 궁금한데요. 악마의 편집인가요? 너무 궁금하다. 자, 우리 슬공님들도 예, 이 마음의 준비하시고 2022년 복습을 하세요. 꼭. 예. 이거는 지금까지 오늘 한 거는 복습의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에는 재테크 예습의 시간으로 갈 건데 너무 기대되네요. 네, 그렇죠. 복습 없이는 예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네.
10년의 시간을 거의 1시간 동안 한번 뒤돌아봤는데 너무 유익했어요. 그죠? 재밌었고 그리고 그래서 약간 뭐 달콤 쌉싸름하다 그래야 되나? 그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와 동년배들은 더 그러실 거야. 맞아요. 그죠. 정말 격동의 10년을 보냈는데 우리 쓸공님들 2023년도 우리와 함께 그죠. 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뉴노멀에 맞아요. 함께 같이 적응해봐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 네. 언젠가는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조금은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